자, 이 지금 뭐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서 저희 토론의 거의 절반을 한일 관계에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 외교의 제일 현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이슈들도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이 65년에 체결됐던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일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그 결론이라면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장관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사실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오래전 얘기지만 외교부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언제 이번에 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나 이해관계자로 이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그 중에 하나 이제 관여된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정부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헌재 판결은 헌재가 독립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현명한 판단이 저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가 이제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만 그치는 상황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이제는 모든 것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항상 유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 관계 문제 접고 이제 북한 얘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윤병세 외교장관 초청 토론 지금 KBS, MBC, SBS, CBS, YTN, MBN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를 이걸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요즘 관심이 깊었던 그런 사안인데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뭐 대중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고요. 다들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냥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의 오늘날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 보시기에 김정은 집권 4년 그를 과거 김정일 집권 시절과 비교했을 때 과연 북중 관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체제하에서 북중 관계는 중국 사람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지난 3년 이상, 특히 이제 2013년 2월에 제3차 실험을 한 이후에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북중 관계 역사에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란봉 악단에 이제 원래 예정된 방북이 실현됐을 경우에는 방중 공연이 실현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혹시라도 이런 북중 관계 악화를 해소하는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기대들을 중국에서나 북한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이례적으로 공연 4시간 전에 이제 취소되는 바람에 그것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도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과거보다는 좀 개선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파문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공연 소통상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공연 내용 중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다른 유관된 그런 이제 참관인사의 격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민감해서 그런지 일체 중국 측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아마 이러한 좀 충동적인 이런 공연 취소 같은 것은 단순한 이번 모란봉 사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 김정은 정권의 일관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금년에만 하더라도 반기문 총장 개성군단 방북 1일 하루 전 취소,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방북 취소,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되고 작년에도 저희와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대화하지 않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이런 식의 이제 좀 충동적인 그런 정책 집행 사례들은 앞으로 저희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많은 그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충동적인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방법 한번 KBS 최재현 부장이 질문해 주시죠. 네,
장관님, 육자회담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인지 아시죠? 네네, 2008년입니다. 예, 2008년 이후에 지금 뭐 6년 이상 이렇게 회담이 계속해서 안 열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2009년하고 2013년에 2차하고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최근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조엘 위트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 연구원 같은 경우도 2020년이면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데 사실상 북핵을 중단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는 완전히 중단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이라든가 관련국들, 미국이라든가 육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북한이 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크게 두세 가지 이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강력한 이제 압박,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동맹 차원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특히 이제 국제사회 공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화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육자회담과 육자회담 틀내에서의 다양한 이제 대화를 저희가 이제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지난 7년 동안 육자회담이 이제 재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의 그 압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이 겪는 그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외화, 경화난이 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고인 세력이 돌아다니면서 그 외화 획득, 또 경제 협력을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북한은 이제 그 WMD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와 미국이 거의 1년 360일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핵 능력 제거를 어떻게 차단하고 이제 이를 위해서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노력한 것은 탐색적 대화를 해보자는 그런 제안도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자 간의 공통된 인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종합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선택지가 좁혀지고 결국은 비핵화밖에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란 핵협상이 결국은 13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란 핵협상이 타결했던 나머지 6자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회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이란이 더 이상 버티다가는 경제 파탄이 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재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고 또 5자 간의 그런 공조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핵심 당사자, 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그런 이제 아이디어와 지혜를 내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한미중, 또 한중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육자회담 이해의 방법도 아마 저희 강구하고 내년 초에 가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진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다른 3자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육자회담은 생명을 다한 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속도감이 있고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대화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북핵 해결 프로세스를 하나 새로 만들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자회담이 이제 진행되지 못하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북한에 제한 나머지 5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유용한 틀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죽이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그러나 지금 좀 창의적인 방식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가장 핵심 당사자인 한미중이 보다 좀 효과적인 목소리를 내고 압박을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은 이제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위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란 문제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제사회 공조하에 하면서 결국은 이란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이제 단순히 핵 문제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다른 측면까지도 연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열띤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워낙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아마 아무래도 패널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앞으로 질문 뭐 2개씩 준비됐던 것들 가급적이면 하나로 압축해서 간결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준 부장부터 먼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이제 외교 성과의 하나로 강조를 해온 것이 이른바 그 통일 외교의 가속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그 한중 또 한미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지면서 이 통일 논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뭐 이에 대해서 흡수 통일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 북한을 뺀 이 주변국의 통일 외교 논의라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뭐 한 말씀 외교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이제 이 통일 외교가 뭐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항상 이제 강조하십니다만 통일의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남북 관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와의 측면,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바로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제 독일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국인 이제 지난 그 비제그라드 4,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 또 유엔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엔 다양한 이런 노력을 이제 중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없다고 해서 통일회가 이제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지난 6월에 한 달 동안 유라시아 친선 특급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역시 이런 노력을 통해서 통일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 외교는 국내에서의 그런 대북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속 일관되게 하는 것이 언젠가 다가올 그런 통일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 투자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이제 한 20여 개의 중요한 정상회담에서 저희의 드레스덴 선언을 포함해서 이런 통일 정책에 대한 아주 확고한 지지를 받아냈고 특히 남북한의 등거리 외교를 펼쳐왔던 아세안으로부터도 확고한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이후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제그라드 4는 모든 걸 다 지지하는 그런 아주 독일과 마찬가지 전폭적인 그 지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그 기대를 해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BC 박승진 부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하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반 총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의제를 놓고 서로 신경전 중이다.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물론 뭐 유엔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출신의 이 총장, 유엔 총장으로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우리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또 난제도 좀 하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예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반 총장께서 최근에 이제 성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북측과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반 총장께서 중동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의 그 조국인 그런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를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만약에 방북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전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 뭐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제사회의 그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최상위 외교관으로서 어떤 그러한 국제사회의 그런 그 희망을 또 기대를 전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이 또 북한을 변화와 그 개방으로 이끈 하나의 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뭐 그런 점에서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는다면 일본을 뭘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그 한반도에서의 그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도 진전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그런 문제 해결에도 좀 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반 총장께서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볼 때 아무래도 그러한 이제 저희와 국제사회의 우선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 이렇게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정도로 북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접고요. 이제 한중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재덕 정치부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장관께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었는데요.
근데 남중국해 문제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국제회의에서 장관님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이어서 11월 중순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중국해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역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편을 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가장 이제 좀 오해가 많았던 이제 한두 가지 외교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남중국해 문제는 저희 스스로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저희 입장을 정립을 해놨고, 지난 8월에 EAS 외교장관 회의 때 제가 굉장히 강력한 저희 입장을 제가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지난 11월 초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더 강력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핵심은 뭐냐면은 항해와 상공의 자유라든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그런 규범을 준수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당사들이 합의한 그런 약속을 지키라는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11월 초에는 저희가 강조한 것은 자꾸 이제 이러한 군사적인 활동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 비군사화를 하라.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희 8월 달에 제가 한 얘기와 11월 달에 대통령께서 한 얘기에 대해서 미국의 고인사들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고맙다. 그러한 설득력 있고 강력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굳이 밝히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중국도 그동안 이런 지역의 여러 나라들 또 국제사회의 그런 여론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지난 9월 말 미중 정상회담과 이번 EAS 정상회담에서 자기네들도 이제 비군사를 중시한다, 준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담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해와 상공의 자유뿐만 아니라 비군사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담론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이러한 미국과 중국에 협력하면서 하는 갈등하는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쉽지 않은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락가락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중심을 잡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이제 금년에 AIIB도 그랬고, 이번 남중국해도 그랬고, 지난 2년 전에 우리 카디즈 방북10회 것도 그렇고, 또 시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중국이 이제 동맹 관련된 것을 희석시키려는 것도 저희가 막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얼마든지 이거는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장관께서 미중 간의 갈등 관계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우리의 대중 관계라는 게 사실 대미 관계하고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상관이 있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KBS 최재현 부장이 아마 이런 맥락의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해 주시죠. 네, 역시 한중 또 한미 관계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하신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 쪽으로 좀 지나치게 기운 거 아니냐는 이런 이른바 중국 경사론이 제기가 됐고, 또 한미 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미국 학자들을 좀 만나 보면은 특히 이제 한국이 통일 이후에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미 동맹의 균열 또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KF-X 사업, 한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줬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KF-X 문제는 완전히 그냥 별개의 사안이고, 실제 미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그런 측면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중국 경사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9월 3일 행사 이후에 미국 내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러한 우려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있는 경우도 이제 학계들의 일각입니다. 아주 극히 일각입니다. 미 행정부 고인사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 캐리 장관, 그다음에 주한 리포트 대사, 금년에만 해도 수없이 많이
한미 관계는 최선의 관계다, 역대 최강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런 관계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한미동맹 관계는 이러한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한두 가지의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그런 취약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다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걸 토대로 한미 관계가 흔들린다, 대중경사론이다. 이것은 이제 이 미 행정부에 있는 또 미의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같은 식으로 가장 강력한 관계란 말을 했고요. 가장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 이유는 미중 관계를 자꾸 이제 제로성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끼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저희는 미중 관계를 좀 갈등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좀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이렇게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아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몇 나라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략적인 자산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걸 마치 우리가 부채인 것처럼 끼어 있는 것처럼 보는 그 시각이 저는 오히려 더 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중 관계 또 한중 한미 관계 이 역학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MBN 장광익 부장이 전해주시죠. 방금 장관님께서는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워싱턴을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워싱턴에 있는 그 한반도 전문가들이 사석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좀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친중, 혐일, 그리고 비미. 한국의 한중일 관계에 대한 스탠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과는 너무 가까워지고 일본과는 다툼이 있고 그리고 미국과는 틈이 보인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미국의 공식적인 지도자들은 완벽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나타났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그 반응들을 보면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올해 초에 남북 간의 그 화해 무드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바로 그때 미국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분위기를 조금 싸하게 만들었었고요. 지난 11일 같은 경우도 남북 당국 회담 앞두고 미국이 북한 전략군을 추가 제재 대상에 또 올렸습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미국이 조금 다른 뉘앙스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북 공조에 틈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국민들의 느낌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계속 이제 한미 관계가 완벽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지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완벽하다는 말이 이제 물론 뭐 0%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런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친중, 뭐 혐일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일종의 프레이밍 전쟁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항상 그 소스를 이제 염두에 두게 되면은 아마 그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왜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 미국이 좀 찬물을 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시각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미국은 정반대로 이런 핵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 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바로 이제 그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어느 우리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또 남북 관계가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미국도 갖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이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꼭 그런 의도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뭐 사안에 관련된 측면에서 나왔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가 전혀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우리 외교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이런 이제 남북 관계도 추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 내에서 특히 NSC를 중심으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그 YTN 김희준 선임 기자가 장관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기 장관님 그 박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고 계십니다. 현 정부 뭐 최장수 이제 장관의 반열에 오르셨는데요. 이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와 5년을 함께한다는 뜻의 오병세란 별명 얻으셨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신지 궁금하고요. 하지만 그 장관께서는 어떤 외교장관으로서의 소신을 좀 관철시키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실행하는 데 좀 충실하다 하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뭐 오병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요. 뭐
장관이라는 것은 이제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 직에 있으면서 그 외교의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사실 외교 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복합적이고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 외교부나 또 외교부서의 그 주무장관이 아주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건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거기다 대통령께서 이제 또 그것을 승인해 주시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문적인 그런 이제 우리 그 외교 장관과 관리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바텀업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이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캠프 때부터 또 대선 과정에서 또 인수위에서 직접 이제 외교 통일 문제를 제가 입안을 하고 총괄 책임을 졌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정책을 이제 입안하는 그런 이제 시행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지금 그런 약간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제 지도자와 관련된 강요들이 긴밀하게 수시 소통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우리의 정부의 대책 입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외교부 입장은 행복하게도 그러면서 가장 아주 좋은 그런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을 오래 하시니까 외교부 후배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양심변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일반적인 지금 한미, 한중, 북한 이런 문제를 제외한 외교 문제에 대한 질문 한 가지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승진 MBC 정치부장이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좀 빨리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IS의 테러 갈수록 노가라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테고요. 우리나라도 그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라는 사실은 확인됐는데 오늘 마침 또 정부 대책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부러지는 대책이 좀 있을 수 있는지요. 또 필리핀 한인 피살 올해도 벌써 11번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경찰 직접 공조 수사를 합니다만은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대책이 있는지도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파리 테러 이후에 정부가 거의 매일 이제 전 재외국민을 통해서 재외국민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3단계 안전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인할 때부터 공항에 나갈 때, 해외 공항에 도착할 때 3단계로 저희가 그런 안전주의보고 통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좀 첨단 그런 맞춤형 그런 안전 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